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가장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유행이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제한이나 거리 두기 등 생활에 영향이 큰 방역 강화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장 이동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옮겨진 다누리는 6일 미국 플로리다로 건너간 뒤 육로를 통해 발사장인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허준희 교수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4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 상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낸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 빙하 붕괴 사고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산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 이후 15주 만에 유행 추이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확산 속도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한 뒤 2, 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 피해가 늘었던 게 일반적인 만큼 이번에도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 보면 변이 바이러스인 BA4나 BA5 증가에도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진 않았다며 이런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당장 입국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에게 영향이 큰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발생 사례 분석 결과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세부 변이 BA5의 검출 비율이 크게 높아져 특히 해외 유입의 경우 BA5가 절반에 가까운 49.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사례에서는 BA2.3가 39.5%로 아직 가장 많았지만 BA5는 전주 7.5%에서 한 주 만에 24.1%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A5가 우세종이 되면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확산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가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 원숭이 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을 국내에 도입하고 시도병원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긴급 도입을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 심의를 통해 국내 긴급 도입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위해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의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계약이 완료되면 도입 시기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륙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 들어오는 가운데 낮에는 강한 햇볕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일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소나기가 6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3일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을 보면 3일 경기와 충북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남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온 이후 누적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총 4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치의 2.9배 더 많습니다.
온열 질환 소식 전해드렸는데 요즘 같은 폭염에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의 건강 관리가 더 어려운데요. 짧은 시간에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에 가장 좋은 24도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혈압 환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데 나가면 머리가 띵해요. 이 혈압 있는 사람들은 뒷골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을 많이 하죠.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10cc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가 있으면 어지럼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제 그 땀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혈압 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의 최적 온도인 24도 안팎을 유지하되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바깥이 너무 더우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당이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치 딴 세상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고지대 피서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자리입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닌데도 캠핑카와 텐트가 가득합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시원한 고지대로 피서를 온 겁니다. 제가 사는 것도 피서지만 워낙 덥다 보니까 이쪽이 대관령이 시원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대관령의 7월 평균 기온은 19.6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정도인데요.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돋고 모처럼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이 잠도 청해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밤에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천막이나 텐트를 친 사람들은 이불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요. 차박 명소로 알려진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 열대야는커녕 낮 최고 기온도 25도 정도에 머물다 보니 푹푹 찌는 도심과는 딴 세상입니다. 축구장 300개에 달하는 드넓은 배추밭 풍경과 밤하늘 은하수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나던 데에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니까 그냥 편안하네요, 몸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지대 피서 명소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에서 빙하가 무너져 등반객들을 덮치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주변을 구조헬기가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던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해발 3,343m인 마르몰라다 산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찾습니다.
No, è bene alpinisti che stiamo scendendo la Marmolada, insomma, cioè, con la corda, è attrezzatissimi con i ramponi e tutto quanto, anzi. 구조팀은 구조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 파악을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탈리아 총리는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정상 부근 얼음이 녹아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은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알프스 산맥을 덮치면서 빙하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우기 동안 홍수로 100여 명이 숨졌고 시드니 등 호주 동부에서는 계속되는 홍수로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 남성 한 명이 위태롭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과 상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 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122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동북부 시레트 지역을 중심으로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도 계속되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당국은 이재민 3만 2천 명이 발생했고 64건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큰 홍수가 4차례 반복되면서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it's a one in 100-year rain, one in 1,000. Well, where does it stop?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like Mother Nature leaves that doesn't spare anyone really, and it's just we're just been really unlucky. 기상 전문가들은 호주와 방글라데시 등의 집중 홍수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태평양 서쪽은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가뭄과 홍수, 혹한 등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기후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로 그 이상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 문제부터 짚어주시죠.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물 이용과 관련된 재난이 평균적으로 매일 발생하면서 115명이 매일 사망을 했고요. 매일 2억 2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죠.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물 관련 피해입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물과 관련된 재해 위험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 홍수나 가뭄과 관련된 재해가 각각 134%, 29%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가뭄 피해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기록을 했고요. 북미를 비롯해서 아시아, 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조사 대상 101개국 중 60%가 물 관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는 2018년 36억 명에서 2050년에는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을 했죠.
네, 그런데 얼마 전 유엔에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정확히 뭘까요? 유엔 사무총장이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단 기후조기 경보 시스템은 홍수나 가뭄, 폭염, 폭풍 같은 위험한 날씨 정보를 좀 예측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현재 지구촌 곳곳에 이를 제때 파악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은 많이 부족합니다. 유엔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후조기 경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글로벌 재난 위험 감소 플랫폼에서는 기후 위험 및 조기 경보 시스템 보고서가 채택되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5년 내 전 세계인 모두가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대가뭄이라든가 홍수, 폭풍 같은 위험한 날씨 정보를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기상 조기 경보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인명피해만이라도 현격히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가 2021년 9월에 발표했던 기후 및 극한 날씨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기상재해는 5배가 증가를 했는데 조기경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인명피해는 3배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라든가 가뭄,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게 확인이 돼서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일부 국가에서만 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는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후재난을 갖다 미리 예측을 해서 발령하는 조기경보 이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여전히 기후조기 경보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주로 저개발 국가와 작은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60%가 기후조기 경보 시스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과거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개발 국가도 날씨에 대한 좀 예측력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키워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5년 이내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을 촉구한다. 절박한 실정에도 카리브해, 아프리카, 남태평양 도서국가 등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더디다. 가난한 나라의 경우 여전히 구축하기 버겁기 때문에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런 기후 위험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년 운영 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 규모 제공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밟았습니다. 현재는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이 이 프로젝트 추진 회원국들입니다. 이들은 국제 적십자 등의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부터 우선순위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여러 기부자를 통해서 추가 기부를 받은 결과 2021년에 자금이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간 부문과 보험 산업에서 참여를 시작을 했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수행된 다양한 기관 진단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체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운영위원장인 크루제트는 우리의 자금 동원 능력은 장기적인 목표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5년까지 1억 700만 달러라는 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500만 달러를 더 모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시스템이 전 세계로 좀 확산되면 저개발 국가들의 도움이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세계 기후 기상 보고서에 따르면은 조기 경보와 재난 관리 시스템이 구축만 된다면 사망자 수는 아주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세계 기상 기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경제와 생명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각국이 성장에만 눈길을 줄 게 아니라 지금의 것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세계기상기구는 인도네시아 기상청과 함께 제3회 멀티이엄 조기경보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각국의 구축 중인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부족한 국가들에겐 전수를 했습니다. 예. 이날 가난한 개도국 대표들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 프로젝트가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발표도 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주 이 나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개발 도구의 재배치는 원조와 함께 기후위험에 처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사례가 아이티라든가 차드, 말리, 니제르 등 이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이런 여러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다. 또 이들 및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불확실한 기상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서 제도적인 역량 구축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들은 또한 재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여성들을 좀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경고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공식적인 여성 지도자들의 네트워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례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위한 새로운 이니시어티브인데요. 기후 적응과 재난 보건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두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금은 캐나다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날씨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앞으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더 발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잡기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지난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했으며 2018년에 로타 추측까지 해결한 업적으로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허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계로서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2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미국 발사장으로 보내는 이송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옮겨진 다누리는 6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로 출발해 다음 달 3일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달까지의 긴 여정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충격 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리면서 달 궤도까지의 먼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출발한 다누리는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됩니다. 이후 육로로 발사장인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7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발사장에 도착한 다누리는 약 한 달간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발사장 가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그 발사 전에 시험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성 있는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감지된 건 없는데 이제 연료 주입이나 가압 같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4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오는 12월 말 달 궤도에 안착하면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장과 감마선 측정,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입니다. 이를 위해 다누리는 국내 기술로 만든 감마선 분광기와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 지역 카메라 등 과학 탑재체 6개를 장착했습니다. 다누리 발사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는 실제 심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오는 2030년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을 때 자연히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11% 수준인 유출 지하수 활용률을 2030년 20%, 2050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과 터널 등은 설계 때부터 유출 지하수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유출 지하수 이용 대상도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 건물로 확대합니다. 또 유출 지하수 활용처도 소방, 청소, 조경, 냉난방 등에서 벗어나 농업과 어업, 공업용수로도 활용하고 가뭄이 들면 수원으로도 쓸 수 있게 개선됩니다. 지난해 인천과 제주 등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는 수도 사업자에게 수도시설에 소형 생물체가 유입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도 사업자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서민들은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수입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면서 위기감은 커졌지만 버티는 것 말고는 대책은 없는 건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3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버텨왔지만 1년 전보다 한 달 재료값만 30% 넘게 뛰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LPG 가스마저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손님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핵심 원자재인 주물용 고철 가격이 재작년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고스란히 제조 원가도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다들 덥지만 더 덥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서울시에서 에어컨 지원 방침까지 밝혔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준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결국 인근 공원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 특보가 내려진 날 쪽방촌 주민들은 더운 집 대신 밖으로 나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덥고 습한 구조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둡니다. 젖어 있는 거요. 벌레도 찌개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자 방세도 올랐습니다.
아니 더 더워요. 공원에 이렇게 좀 나서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요. 두세 달 전에 전기세 좀 많이 나왔다고 박스에 10,000원 올렸어요. 서울시가 무더위 취약계층인 쪽방촌에 올해 150대 에어컨을 전액 11호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주분들 동의도 필요해서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설치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전기요금 인상 파도까지 닥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오른 가운데 역대급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해 9년 만에 전력 소급 비상경보 발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50여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74% 급증할 정도로 더위가 이어져서 냉방기구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달에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7만 메가와트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지난달 23일엔 9.5%까지 추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은 예비력 10기가와트, 예비율 10%가 마지노선인데 정부는 현 전력 공급 체계로는 예비력 등이 마지노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력은 최저 5.2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5.2기가와트라는 수준은 가장 최근에 여름철 전력 예비력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과 가정 등의 냉방기구와 조명을 비롯해서 불효 불급한 곳의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을 이기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한편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원전과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현재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요금은 총괄 원금 보상 원칙에 따라 원가와 연계해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유럽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월별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5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 0.5%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는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500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인 4월 무역 수지가 31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5월 무역 흑자 규모가 134억 유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독일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이후 계속된 월별 무역 흑자 기록이 깨진 거기도 합니다.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마리의 개미만 열심히 맷돌을 들고 나머지는 적당히 애쓰는 일이 많아서 집단 활동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집단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개개인의 공헌도가 낮아지는 현상, 링겔만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한길 사람 속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은 사회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충 일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군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아 남은 사람이 모든 일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로 조별 과제를 하는데 구성원들이 노력하지 않아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거나 캠핑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치우는 사람만 극소수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함께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태만해진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태만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학자는 링겔만이라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네. 이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링겔만은 원래 말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말이 수레를 끄는 것을 보고 한 마리가 끌 때보다 두 마리가 끌 때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2배의 힘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수레를 끄는 말이 2마리로 늘어나도 힘이 배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죠. 말 혼자 수레를 끌 때보다 힘을 덜 쓴 건데요. 네. 링겔만은 이런 현상이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나 확인되기 위해 줄다리기 실험을 합니다. 네. 이 개개인이 밧줄을 잡아당길 때 쓰는 힘을 측정하고 혼자서 그리고 여럿이서 힘을 줄 때 힘을 비교해 보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평균 10kg의 힘을 준다면 두 사람이라면 20kg, 10사람이라면 100kg의 힘이 가해져야 맞을 겁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는데요. 두 사람이 당길 때는 각자가 낼 수 있는 힘의 93%를, 셋이 당길 때는 83%를, 심지어 8명이 당길 때는 49%밖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노력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효과,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단체 생활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사회적 태만은 특별히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악의를 가져서 돕지 않는 것이 아니란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여 강의를 듣는 장면에서 강사가 아무리 크게 대답하라고 요구해도 입만 뻥끗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를 가진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는 이유를 책임감 분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를 인식하면 내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안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골목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길에는 쓰러진 사람과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갈등하게 될 겁니다.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하셨지만 이런 링겔만 효과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결과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대학이나 기업에서 팀에게 과제를 제시했을 때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끌어가는 평가자, 그러니까 리더는 개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줘야 합니다. 예.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참가자가 개인전이나 팀전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탈락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열심히 독박 쓰면서 일해왔던 그런 분들, 물론 혼자 감당해서 팀을 이끌어 가려는 노력도 중요한데요. 네. 그러나 문제는 혼자 잘해주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노력하다 보면 나는 배려하는데 저 사람은 이기적으로 구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 서운해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감정을 억누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죠. 상대 입장에서는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도와주지 않은 것뿐인데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당황스러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계속 열심히 일하시면 안 되고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상대가 수락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이것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마 응급처치 훈련을 받으셔본 사람은 배우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워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통 저기 주황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전화해 주세요. 네. 분홍색 옷 입은 학생 이 사람 팔 좀 잡아줘. 이런 것처럼 정확히 누군가를 지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목이 되면 책임감이 분산되지 않고 의무감이 자신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시간 압박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청소 좀 하라고 하면 바로 이것만 보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결국 자신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뭐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는 10시까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내가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처럼 시간을 제한을 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탁한 사람도 그 시간까지는 답답해도 기다려줘야 되고요. 부탁을 받은 사람은 시간 제한을 받게 되면 그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시간이 가까울수록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서둘러서 부탁한 일을 완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연 씨 오후 6시까지 책상 청소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개인별로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또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이 이 링겔만 효과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들이 알아서 잘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효과의 법칙을 써먹는 건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손다이크는 어떤 유기체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칭찬이죠. 성인이 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져 있습니다.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한테 일일이 잘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고 또 그 반응을 받고 싶어서 옳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엔 나서서 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우연히 한번 그런 행동을 했다면 칭찬해주고 또 고마운 일이 있다면 고맙다고 말해주고 누군가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는 좀 더 이타적이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구성원이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의 예시처럼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고민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고 책임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때로는 책임을 집중시키는 또 명쾌한 말로 또 잘된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칭찬으로 더 잘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자 신고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의 지방 처리 기전을 활용해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오리건 보건과학대 등 공동 연구팀은 인간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세포 내 지방이 많게는 64배까지 증가했고 세포의 지방 처리 기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체 지방 처리 기전을 교란하는 물질이나 시중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새로운 표적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진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호남대 정대원 교수팀은 배터리 발열 시 방출되는 여러 종류의 가스를 감지해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머신러닝 기반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가 커지기 전에 경보를 울리고 배터리에 직접 소화약제를 분사해 20분 내 배터리 온도를 80도 이하로 식혀주는 설비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계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신규 원전, 계속운전, 현안 소통 등 그룹으로 구성됐으며 규제기관과 사업자 등 기관별 실무자들이 참여해 안전 현안과 현장의 기술적 문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점검단을 통해 현장 안전 현안을 공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장기적 관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 설립됐습니다. 연구소는 출범 이후 고연령 코로나19 감염자의 중증도와 전파율이 저연령 감염자보다 높은 원인을 규명하고 돌파 감염 시 중증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 원리를 분석하는 등의 성과를 내놨습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의 축사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은 선제로 기초연구 기반에 다져놓아야 한다며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허브로서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과 혼동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냉방병은 인후통과 기침, 콧물 등 초기 증상이 매우 유사한데요. 냉방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